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A가 주관하고 국민의힘이 주최하는 국민의힘 경기지사 경선 토론. 저는 사회를 맡은 김승연입니다. 자, 유승민, 김은혜, 유승민 두 후보가 나선 경선인데요. 이 경선 토론은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금요일이면 이 두 분의 경쟁 결과를 발표하게 되죠. 자, 지금부터 80분 동안 두 후보의 정책과 비전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를 하나씩 검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의 후보가 여기 나와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후보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토론은 후보자의 공통 질문, 그리고 정책 토론, 그리고 주도권 토론 이렇게 큰 틀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테이블 위에 보면요. 동그란 30초 찬스 팻말이 있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 이제 앞으로 집중적으로 할 텐데 주도권자인 상대 후보가 답변 시간을 좀 충분히 주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는 이 30초 찬스 패널을 적극적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30초의 추가 답변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30초 찬스는 오늘 전체 토론을 통해서 한 후보당 3번씩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만 이 주도권 토론이 남은 시간이 30초가 되지 않았을 때는 사용하실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은혜 후보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또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은혜입니다. 저 김은혜는 지난 시절 동안 경기도를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구축하도록 발로 뛰고 확실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주택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성공을 거뒀다고 자평을 합니다. 경기도는 지금 모든 환경이 아이 키우기 좋은 또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가졌냐라고 하면 쉽게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가치를 제대로 올리기 위한 사람, 저 김은혜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집값이 비싸서 경기도로 오는 게 아니라 명품 경기로, 그리고 젊은 경기, 성장하는 경기의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민의 자긍심을 저의 추진력으로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철의 여인으로 기득권을 혁파하고 경기도의 미래를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잘 맞춰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민 후보입니다. 역시 1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유승민입니다. 최근에 어떤 드라마에서 서울은 노른자다, 경기도는 흰자다 이런 대사를 들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경기도민들의 자존심, 자긍심, 우리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 유승민 23년 동안 갈고 닦은 정책 역량,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마지막 봉사를 경기도에서 하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선에서 46만 표 진 곳입니다. 저 유승민이 나서서 반드시 이재명 지사 4년의 그늘짐을 청소해내고 새로운 경기도를 세울 것을 우리 도민과 당원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영상 하나를 먼저 보고 시작할까요? 저희 1,400만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인데요. 바로 경기도지사에게 바라는 경기도민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담아왔습니다. 자손들하고 같이 살다가 집도 갑자기 이제 갈 데가 없어가지고 LH 같은 데를 좀 가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까다로워서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 월세가 너무 비싸다. 지금 갖고 있는 직장으로는 모든 걸 마련하기도 힘들잖아요. 공항 가더라도 버스가 막히면 엄청 밀리는데 빨리 연계해가지고 그런 지하철 노선이 개통되면 삶의 질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교통도 제가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배차가 굉장히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좀 비율을 적절하게 맞췄으면. 노인들에게는 노인들 일자리는 좀 제대로 되는지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라 5, 60만 원짜리 일자리를 주고
4대 보험 같은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노인들도 살아야 된다. 네, 이제 정책 주도권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당 4분씩 먼저 주어지게 되는데요. 경기도 정책에 국한을 해서 교통, 복지, 부동산 등 다양한 질문을 주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도권자의 발언과 질문이 1분은 가급적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분을 넘기면 제가 적절히 개입하겠습니다. 또 답변 시간은 최소 20초 정도는 보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역시 제가 적절히 개입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0초 찬스도 적절하게 써주시면 충분한 답변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영상에서 보신 대로 이런 간절한 도민들의 마음을 담아 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해진 대로 유승민 후보부터 4분 사용하시죠. 예, 김 의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영상에서 본 거 위주로 일단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 버스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난 한 2년 동안 경기도가 버스 때문에 부담해야 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2년 전에 한 2천억 정도 재정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는 한 5천억이 넘게 재정 지원이 들어갑니다. 이대로 가면 경기도의 버스 회사들이 거의 아마 문을 닫고 이렇게 노선도 닫아지고 아까 우리 경기도민께서 배차 간격을 좁혀달라 그러는데 오히려 그 거꾸로 현상이 나타날 것 같거든요. 이 문제를 저는 좀 중앙정부하고 이야기하고 또 경기도 예산도 많이 줄여서 더 광역버스가 더 정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동의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경기도에 있는 많은 주민분들이 서울로 넘어가는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 워낙 버스 쿼터제가 있었기 때문에 강남역이나 광화문 같은 그 주요 거점을 간다는 게 사실상 탑이 정해져 있어서 하지 못했죠. 근데 제 말씀은 이제 그런 버스 쿼터제 총량제뿐만 아니라 그렇죠. 재정적으로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민간 버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버스 배차 간격이 길 수밖에 없었던 게 수익이 남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마을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준공영제 버스 같은 것도 그래 도입하고 시내버스도 좀 준공영제로 했으면 좋겠다. 네네. 저는 그런 생각인데 괜찮다고 보십니까? 준공영제 버스 같은 경우 현재 경기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시내버스도. 아,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요? 시내버스도. 주로 광역과 관련한 논의를 해봤지만 시내버스의 준공영제는 현재 주민들의 수요를 좀 보면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시내버스도 준공영제를 할 필요가 있고 광역버스의 경우에는 우리 출퇴근, 서울 출퇴근 때문에 더 급하고요. 또 하나 나온 게 주택 문제인데요. 아까 방금 영상에 보셨죠? 그 어떤 분들은 LH나 GH가 지은 공공임대에 가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 시절에 기본주택이라 그래가지고 중산층까지도 무주택자면 갈 수 있는 그런 주택 정책을 폈는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지사가 되면 기본주택은 기본 시리즈는 제가 다 개혁하려고 그럽니다만은 기본주택은 당연히 개혁해서 경기도가 시행하는 짓는 그런 공공임대주택은 진짜 저소득층 또 청년들 또 신혼부부 이런 꼭 필요한 분들한테만 아주 괜찮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동의하시겠죠? 네, 근데 LH와 GH에 대해서는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1인 가구가 지금 최소한도로 확보돼야 되는 면적 4.2평 정도 되는데요. 그걸 최소 주거 기준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런데 저가 LH나 아니면 다른 이제 국토부에서 짓는 이제 임대주택이 많았지만 그 임대주택을 보면 수도권에서 아파트형 공공임대주택에서 사는 가구 중에 60%가 다 면적이나 방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다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서 그리고 신혼부부나 젊은 분들은 너무 이렇게 좁은 방보다 큰 방을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주도권 토론이니까 한 가지만 또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지난번 토론에서 이 1기 신도시 재건축 당연히 찬성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용적률 50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은 그대로이십니까? 용적률 500%를 진짜 적용을 하면 얼마나 엄청난 과밀이 일어나는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택의 종을 바꾸자는 건지 뭔지 간단하게 좀
일기 신도시를 500% 한다. 그거는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이재명 지사가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난번에 민주당은 이제 토론 때 그래 말씀하셨죠. 개입을 그거는 좀 해야 역세권에서 되겠습니다. 예. 보통 네.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예. 준주거 지역이나 아니면 상업지역으로 하면 뭐 시간이 다 500%가 됐습니다만 가능합니다. 역세권은 자, 후보님 잠깐만요. 예. 제가 개입하겠습니다. 예. 이제 부동산 얘기가 좀 나왔는데 네. 이제 김은혜 후보의 주도권, 정책 주도권 4분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답을 해주시거나 새로운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지금부터 4분을 김은혜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와 제가 시작하는 관련된 건가요? 정책 질문 시간. 예. 그러면 저는 먼저 말씀 주신 예. 교통과 주거 관련해서도 저도 예.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 유승민 의원님께서는 2020년에 경기도에서의 통근 통학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2020년에 네네. 경기도에서 통학 인구요. 예, 근데 뭐 퀴즈 아카데미로 할 필요 없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743만 말씀하십시오. 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예. 이건 혹시 추정이 가능하십니까? 743만 명 중에서 예. 서울로 통학하거나 통근하는 인구는 얼마 정도 될지 혹시 추정이 가능하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통계마다 제가 본 통계마다 다르던데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50만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작습니다. 예. 그러니까 2020년 예. 기준으로 125만 명인데요. 예. 지난번에 이제 토론을 저희가 한번 예. 같이 했을 때 거점별로 스마트 워커 센터를 만들면 그래 이 이야기했죠. 출퇴근 예. 문제를 해결할 수 예. 있겠다. 지하철에 그렇게 많이 힘들게 고통스럽게 다니시지 않아도 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워크센터를 그럼 대략 몇 개 정도 만들면 출퇴근 문제를 좀 해결할 수가 저는 있을까요? 그거는 바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는 경기도의 서울의 출퇴근이 제일 많이 하는 그런 아주 인구 과밀 지역부터 할 거고요. 지금 현재로는 저는 동서남북에 한 20개에 가까운 스마트 워크센터부터 시작하고 제가 도지사를 하는 기간 동안은 이게 시범적으로 운영해가지고 잘 운영이 되면 저는 뭐 계속 늘려나갈 겁니다. 다만 그 수요는 기업들이 그 스마트 워크센터에서의 원격 근무를 허용을 해줘야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서울에 직장이 있는 그 기업들을 적극 설득해 나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0년에 예. 12년까지 예. 그 KT에서 스마트 워크 센터를 가동했을 때 예. 사실 그때도 스마트 워킹이라고 하는 것은 뭐 따로 기술이 부족하거나 장소가 없어서 불편한 게 아니라 모바일 있고 노트북 있고 그리고 VPN 있고 그러면 접속해서 당연히 회사 안에서 화상회의도 하고 그럴 수 그런데 있었거든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 일과 근무하는 네네. 또 집과 그 완전히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전에 2010년을 말씀하셨는데 벌써 12년 전이거든요. 네네. 그때 KT 계실 때 이제 예, 그런 예, 아이디어를 그렇습니다.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적용해서 그 워킹을 KT 했습니다. 자체도 작년에 이제 처음 시작했습니다. SK텔레콤하고 KT가 네. SK텔레콤은 2020년에 KT는 2021년에 바로 1년 전에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이후에 삶과 직장 근무의 라이프스타일 네. 변화 때문에 이렇거든요. 제 주도권이라 그럼 예, 질문 말씀하십시오. 하나만. 예. 왜냐하면 지금 사설 공유 오피스와 예. 관련해서도 앱도 많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자원 같은 걸 보면 예. 모바일 PC나 초고속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출퇴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청년들에게 지금 집에서 일할래 아니면은 뭐 오피스 가서 일할래 하면 자기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예. 초고속 ICT에 예. ICT를 더 예. 10년 전에 예. 혹은 지금도 추가할 게 없을 정도로 다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김 의원님은 스마트 워크센터에 반대하십니까? 아니요, 스마트 워크는 이미 충분히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아, 왜냐하면 저는- 굳이 그거를 아니, 건물을 빌리지 않아도 아니요. 알아서 잘 되고 있다는 아니요, 거죠. 제 말씀은 그게 그렇게 네. 잘 되고 있으면 왜 공공기관과 현대차나 SK텔레콤이나 KT나 이런 대기업에서 그게 좋다고 자기들도 그거를 적극 민간 기업도 추진하고 있고 행정기관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말씀은 재택근무도 충분한데 왜 그런 걸 하냐 이 말씀 아닙니까? 아니요, 굳이 건물을 짓지 않아도 건물 된다는 안 거죠.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 오피스를 빌리지 않아도 예,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스마트 워킹이 안 된 이유가 예. 회사에서 간부분들이 시키면서 스마트 워킹을 네. 하면서 너 지금 어디 있니? 그렇게 자, 물어보거든요. 두 그럼 후보님. 기업 문화가 없어져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자,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동의합니다. 개입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속도감 있게 각 후보에게 4분씩 드린 경기도 정책 토론이 네. 지났고요. 앞으로 한 번 더 기회가 있고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더 깊이 있는 논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사회자가 준비한 후보들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이 질문은 사전에 후보 두 분께는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런 질문입니다. 내가 후보가 이번에 금요일 날 결정이 된다면 왜 민주당을 상대로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을까? 특히 상대 후보보다, 여기 앞에 계신 동료 후보보다 왜 내가 더 본선에서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 사안은 김은혜 후보부터 먼저 답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90초의 시간을 두 분께 각각 드리겠습니다. 시합을 하려면 싸워본 사람이 합니다.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피해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치기 공격을 시도하는지 그것은 링에 한번 서본 사람만이 알 수 있죠. 저는 지난 제 의정 활동 동안에 민주당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의 각종 부정부패 비리 사건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대장동을 포함해서 백현동, 그리고 성남FC, 그리고 법인카드를 이용하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전 지사를 포함한 그 측근들의 자행됐던 권력의 사유화를 맞서 싸워왔기 때문이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또한 전 잘 압니다. 더 이상 이 같은 검수완박 등을 통해서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가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지 않길 바라는 그 마음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요. 저는 그분들이 저를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두려움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할 공정과 상식, 기본을 세우는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남FC나 대장동처럼 그분들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그 돈을 자신들이 가져갔던 부당이득 반드시 환수해서 경기도민에게 돌려드릴 그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 무엇보다 약자인 분들에게 제대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무늬만 약자 편이었던 그분들의 실체를 알려서 더 나은 경기도, 잘 사는 경기도, 세계 속의 경기도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가 적임입니다. 네, 시간 아주 정확하게 맞춰주셨네요. 이번에는 같은 질문입니다. 내가 왜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지, 특히 상대인 김은혜 후보보다 왜 내가 더 이길 수 있는지를 90초 동안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예, 22년 동안 잘못된 거, 부정부패, 불의하고 싸운 사람입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한 번도 제 양심을 팔아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 어느 정치인보다도 정책 능력이 뛰어나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에서 과거 이재명 지사 또 이낙연 대표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에서 제일 껄끄러운 상대가 유승민이라고 늘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왜냐? 제가 본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중도층과 청년층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국민의힘 정치인 중에 누구보다도 중도층에서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제가 이길 수 있고 20대, 30대, 40대에서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경기도민들께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경험과 경륜과 정책 역량이 있는 그런 도지사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유럽의 어느 대부분의 나라와 사이즈가 맞먹는 정말 한 나라의 사이즈입니다. 경기도 자체가 대한민국입니다. 경기도는 크기 때문에 큰 도지사를 원합니다. 자랑스러운 도지사를 원합니다. 제가 민주당 어느 후보하고 싸워도 본선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는 게 계속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당원들께 각별히 호소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제한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정책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질문을 제한 없이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규칙은 똑같고 후보별 8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역시 이 주도권 토론에서도 30초 찬스의 팻말을 필요할 때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테이블에 서류들이나 자료가 있는데 팻말 위치를 좀 잘 확인해 두시면 적절할 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승민 후보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8분입니다. 예, 아까 우리 정책 주도권 토론 계속 해보겠습니다. 제가 GTX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이거 처음부터 잘못된 게 있다. 뭐냐? 민자로 한 거다. 민자로 안 하고 국비로 했어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GTX라는 거는 진짜 빠르게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기존 노선을 같이 공용을 한다. 예산 뭐 1, 2천억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이거는 급행 열차가 아니고 이건 완행 열차, 저속 열차가 되거든요. 그런 점을 저는 우리가 이번에 대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지사가 되면 우리 국민의힘이 이 정부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 이 문제야말로 좀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이미 계약이 된 부분은 이제 어쩔 수가 없겠죠. 그 부분은 저는 일산대교나 강동대교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거는 민자 유치를 하면 요금이 비싸지고 이거는 주민들한테 바로 부담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GTX에 대해서 또 일산대교나 강동대교 같은 민자 유치에 대해서 우리 김 후보님께서 좀 고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의견을 한번 여쭤봅니다. 네. 그 전에 먼저 그 KTX 민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아니요, GTX. 예, GTX. 예, GTX 민자를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만약 민자를 하면 저는 이제 대표님 말씀처럼 신선, 그러니까 새로운 노선을 깔 수가 있어서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자를 하면 킬로미터당 대체로 공사비가 얼마나 들 것 같으세요? 1킬로미터당. 1km 한 1,000억 들 겁니다. 정확합니다. 예. 1,000억 들니까 한 100km 정도라고 저희가 GTX를 생각하면 금방 10조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민자가 되면 상당히 그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제 말씀이 네네. 민자로 그래서 하는 게 국비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문제가 걸 있다. 말씀을 하는 그런 겁니다. 이야기를 이제 제가 맞습니다.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경기도지사가 반드시 좀 고쳐야 될 문제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는 GTX에 관심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박원순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좀 고쳐야 된다. 그리고 그 우리 김 후보님 공약 중에 GTX 노선 중에 기존의 이 철도를 같이 공유하는 부분도 그거는 좀 저는 생각이 다른 게 바로 잡아야지 빠르게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철로 공유를 안 하면 왜 예. 속도가 나죠? 아니 그러니까 공유를 철도 하면 공유를 안 하고도 속도가 공유를 얼마 안 전에 하면 태국에 30분 말씀하셨는데. 공유를 안 하면요. 아니요. 30분이라는 거는 네네. 아마도 이런 네. 거겠죠. 제가 고향에 사는데 저 삼성역까지 가는데 30분이라는 거는 이제 GTX 타고 삼성역에 내리는 네네. 그 시간 플러스 약간의 더 한 시간이거든요. 네네. 저는 30분은 이거는 좀 경기도민들께서 그러면 내가 집에서 나와서 내 직장, 서울에 있는 직장까지 진짜 30분 만에 가나? 그거는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거 뭐 중요한 거 아니고 GTX를 더 빠른 교통수단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더 이렇게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그런 요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민자유치 바로잡고 문제를 네네. 민자유치는 문제가 있다. 또 기존의 철도 아주 늦게 가는 철길을 같이 쓰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이야기 한번 근데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 기존 안 쓰고 예. 민자유치 안 하고 국비를 들면 아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조를 어느 그래서 세월에 저희가 가져옵니까? 이거는요. 이거는 예. 수도권의 교통을 바로잡아 가지고 예. 이거는 효율적으로 거기에서 많은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네. 하는 굉장히 국가 백년 대계의 차원입니다. 이거는 기존의 완행으로 가는 그런 지하철하고 다른 개념이거든요. 근데 기존 선로를 이용한다 예. 하더라도 예. 이게 역간 거리를 조정하고 중간역에 대피선을 두고 그렇게 그거는 하면 뭐 지하철 9호선 같은 거는 그래 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예. 고속 운영에 문제가 없죠. GTX도 마찬가지죠. 네. GTX는 기존의 노선을 공용으로 해서 기존에 전철이 다니고 GTX도 다니고 이렇게 되면 네네. 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중간에 역을 안 씌워도요. 그건- 다른 이야기 네. 다른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저 그때 그 1차 토론에서 예, 예. 확실한 답을 안 주셨는데 네네. 저는 경기도의 아주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수원 비행장을 이전해서 네네. 수원 특례시에 사는 수많은 주민들, 화성의 그 동탄 지역에 사는 네. 그 주민들, 네. 이분들이 소음 피해, 재산권 피해, 고도 제한 이런 데서부터 해방되고 그러면서 대체 군공항을 다른 데 지어가지고 국가안보는 국가안보대로 튼튼하게 하고 이게 앞으로 경기도지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이재명 지사는 그냥 눈치만 보고 수원 화성 눈치만 보고 아무것도 안 했고 역대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 되신 분들도 그냥 말로만 하겠다 이래놓고 아무도 안 했습니다. 저는 제가 국방에 8년 있으면서 대구 공군기지 이전을 법을 만들고 확정까지 제가 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떻게 하면 네. 되는지. 저는 화성의 화웅지구를 고집할 생각 없습니다. 화성의 주민들께서 반대하시면 그거 백제화로 하겠습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옮겨야 된다는 분명한 사실에서 출발해서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내는 게 저는 도지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일단 제 질문은 수원 비행장 이전 다음 4년 동안 해야 된다. 아니면 거기에 대한 우리 김 후보님의 확실한 답변은 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수원 비행장 이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변에 사시는 주민분들의 고통, 특히 소음 피해 등을 감안해서 저는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광주 또 공항 보셨잖아요. 그쪽에 무안 지역으로 옮기려고 해도 심지어 김동철 의원까지 법안을 만들고 그리고 순천에서 무안까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준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안에 계신 분들이 반대를 하니까 도무지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따라서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주민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제일 중요하다. 옛날에 2005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요. 전북 부안에 방패장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네. 방패장을 거기에다가 갖다 두려고 그러니까 부안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때 부안 군수가 주민들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줘야 옮길 수 있다. 님비 현상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주고 양성자 가속기 주고 또 아주 몇천억의 아주 현찰 지원을 하겠다. 이러니까 그다음부터는 포항, 경주, 영덕, 군산에서 서로 하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만약 제가 그게 화성이든 어디든 수원 비행장을 받아들이는 그 지역에 수천억의 혜택과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그게 철도가 됐든 고속도로가 됐든 국제공항이 됐든 그걸 해드리겠다라고 패키지를 가지고 설명하면 이거는 저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그러시지 말고 이 점은 이거는 해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을 듣고 싶습니다.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토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내가 임기 내에 하겠다고 하는 건 지역 주민의 여론과 관계없이 내가 밀어붙이겠다라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지에 있는 지역민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렇진 않습니다만 8분이 다 쓰셨기 돼가지고.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수원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얘기를 혹시 더 하시려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김은혜 후보의 8분간의 주도권 토론을 적절하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알겠습니다. 8분을 김은혜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스마트 워킹을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였냐면 특별히 어느 건물에 오피스를 빌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청년들에게 어디서 일할래요? 라고 하면 집에서도 일할 수 있고 카페에서도 일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만큼의 IT 기술이 저희가 발전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기업 문화를 고치는 문제이지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하나 정도로만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원격 근무를 하면 교통 부담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카페하고 스마트 워크센터가 다른 거는요. 스마트 워크센터에는 거기는 보육 기능이 들어갑니다.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고요. 휴식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복합적인 기능을 넣어서 사람들이 그거를 아주 저렴하게 우리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있으면 눈치 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 같은 업무 방식을 직장 상사분들이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결과물이든 기한 안에 가져오면 그걸 객관적으로 내가 평가하고 그것을 나의 인사의 잣대로 삼겠다는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여서 맞습니다. 저는 차라리 스마트 워크를 짓거나 건물을 빌리는 그 비용이라면 차라리 지하철 주변에 아니면 많은 분들이 원하는 주차장을 짓는 게 훨씬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을까. 스마트 워크센터 대신에 주차장을요? 지금은 굳이 어디 오피스를 하지 않아도 공유 오피스가 잘 돼 있고 또 앱도 저희가 줌 통해서 회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얼마든지 스마트 워킹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왜 근무하셨던 KT나 SK텔레콤이나 현대차나 이런 대기업들이고 또 행정기관이고 우리 코로나 이후에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때문에 왜 그 기업들 정부가 이 스마트 워크센터를 시작을 할까 지금. 그거는 저는 단순히 그냥
역세권의 주차장 당연히 늘려야죠. 근데 그거하고 비교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기술의 발전을 예. 인식의 그런 지평이 따라가기가 조금 시간 지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렸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그래요. 예. 하겠습니다. 예. 후보님 지난 4월에 보면 예. 이재명 지사의 그 지역 화폐와 관련해서도 그리고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배달 특급, 특히 이제 소상공인 앱 있지 않습니까? 예. 공공 배달 앱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세금이 적지 않게 들어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지방재정이. 들어갑니다. 예. 그게 벌써 2021년에 120억 넘게 들어갔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129억인데요. 예. 그래서 그게 다 경기도민의 세금이다라고 지목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예. 소상공인 자체 앱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잘 살펴야 되니 지속 가능한 앱을 만들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국회 예. 공청회 가서 맞습니다. 예,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 지속 가능한 예. 앱이란 예. 이 배달 특급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배달 특급은 네. 그 가맹점 업주 그다음에 소비자한테 돌아갈 부담을 이제 낮춰드리기 위해서 그거는 지역 화폐고 연계했습니다만 그 앱 자체도 그거는 완전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앞으로 세금 먹는 돈 먹는 하마가 될 겁니다. 네. 세금 지원을 중단하면 그거는 망해버리죠. 망해버린다는 거는 시장에서 혼자 살아갈 힘이 없는 그런 배달 앱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이걸 하는 이유가 뭐 무슨 특정 업체 이름이라서 그렇습니다만 뭐 배달의 민족이다 요기요다 이런 몇 가지 이 플랫폼 기업이 배달 시장을 완전히 점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취지는 이해합니다만은 계속 세금이 들어가면 그걸 무슨 수로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 제가 지속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네. 여기에 그게 소상공인분 자영업자분들이 자기들이 지금 자체 앱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린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과연 시장에서 저런 민간 플랫폼하고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럴 때 경기도가 뭘 도와주면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라서 제가 그분들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부가 뭐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부가 뭘 이렇게 지원하고 도와주고 정부가 주도가 돼서 뭘 하는 것도 좋지만 시장에서 민간기업하고 같이 바로 직접적인 경쟁을 하는 그런 분야. 그게 바로 배달 앱이고 제로페이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런 거 할 때는 이거는 국민 세금을 가지고 민간기업하고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네. 국민 세금 부담을 안 드리고 배달의 민족보다 낮은 수수료나 이런 걸 책정해서 계속 비즈니스가 굴러가도록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제가 착안을 해서 앞으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지속 가능한 배달 앱, 공공 배달 앱이 추가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공공 배달이 경기도가 주도하는 앱이 아니고 소상공인 주도요? 예, 그러면 예컨대 하나만 더 소상공인이나 여쭤보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한다면 제가 그분들 조건이라. 앱도 지속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지속 가능하려면 예. 지금 민간과의 경쟁을 할 수 없는 영역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예. 지금 민간이 당연히 일일 이용객만 보더라도 배달 특급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한 10만, 9만 원 오는데요. 다른 그 민간 배달 앱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죠. 이건 100만을 훨씬 넘어서거든요. 훨씬 많죠. 주말만 하더라도. 예, 예. 이게 그래서 예. 이렇게 되면 100만보다 넘죠. 600만 정도 되니까요. 예. 경쟁 자체가 안 됩니다. 예. 근데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걸 예. 당연히 소상공인만을 위해서 배달 앱을 만들자고 하면 저는 그건 희망 아니요, 고문이 제가 될 수 있다고 만들자는 게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네. 그건 오해를 하시는데요. 네. 제가 만들자고 그런 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자기들이 플랫폼 기업, 네네. 뭐 특정 기업 이름을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대형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그들이 취하는 폭리 때문에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맞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네네. 그분들이 스스로 지금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앱 하나 만들면 어때? 그럴 때 경기도는 뭘 도와줄 수 있어?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저는 네네네.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한 배달 특급은 저는 폐지할 겁니다. 네. 저는 예. 이게 중개수수료 워낙 폭리에 시달리시잖아요. 그럼요. 고통스럽고요. 예. 10,000원짜리 팔아봤자 지금 한 3,000~4,000 원은 다 그쪽에 배달회사에 예. 줘버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 아까 만난 맞습니다. 배민이나 예. 그런 회사를 말씀 주셔서 그럼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저는 몇 가지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이게 지금 배달비 같은 게 들쭉날쭉합니다. 지역마다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배달비를 그냥 공시제로 해서 기준을 맞춰주거나 또는 지금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히려 확대 개편해서
이 안에서 그럼 어떻게 더 맞춤형으로 중소소상공인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하거나 예. 그동안에 아시지만 지역화폐가 같이 현금이 간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전통시장 분들한테는요. 그래서 이런 꼼수로 도와주는 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규모의 경제가 이미 민간 배달업체에 돼 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는 것으로 혹은 대항하는 어떤 대안보다는 이분들이 진짜 수수료의 그 폭리에서 해방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신들이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금 형태로 가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사회적 합의죠. 그런 폭리를 갖고 있는 민간업체와 그리고 중소 소상공인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자신의 살고자 하는 그런 의무와 권리를 매칭해서 어떤 게 협력과 상생과 좋습니다. 조율이 가능하냐 뭐 그 부분을 저희가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을 도지사가 나서서 조율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자, 8분이 됐습니다. 이제 그래요? 굉장히 이제 속도 있게 토론이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토론의 절반이 흘렀는데요. 경기도 정책에 집중해달라는 코너가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주제를 예상했습니다만 역시 지방선거라 그런지 유권자 친화적 주제들을 계속 말씀 주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김은혜 후보께 먼저 정책 주도권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전에 했던 것처럼 역시 4분의 시간입니다. 네. 그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후보님, 지난번에 규제 완화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 북부 같은 경우에는 성장 촉진 권역을 따로 또 지정을 하도록 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장 촉진 권역이 추가되면 어떤 게 달라지는 걸까요? 성장 촉진 권역을 하기 위한 가장 뭐 네. 1번 과제는 규제 완화입니다. 특히 동북부 지역은 네네.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접경지역 관련된 규제, 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된 규제부터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규제를 푸는 노하우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험이 많았습니다. 예컨대 무슨 어떤 사단에 군단에 탄약고가 있다. 요즘은 옛날 방식으로 그렇게 탄약을 저장할 필요가 없거든요. 탄약고 사이즈를 더 줄이고 더 지하로 가도 그런 기술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규제 면적이 확 줄어들거든요. 상수원 보호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당 특별대책지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장 예. 촉진 권역은 지금 예. 법을 고쳐야 되는 건데 어떤 규제가 완화되는지는 아직 말씀을 안 주셨어요. 아니, 제가 방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거 풀어야지 경기도가 북부가 살고요. 그다음에 성장 촉진 상수원 권역을 추가한다 그래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풀려지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장 촉진 권역으로 정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네. 제일 먼저 할 일은 네네. 규제를 푼다는 거죠. 왜냐하면 규제를 안 풀고는 그 성장 촉진 구역으로 아무리 지정해봤자 예.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네네. 규제에 다 묶여 있어가지고 어디에 공장을 짓겠습니까? 경기 북부가 그렇게 해서 산업과 일자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는 성장 촉진 권역의 1번 과제는 규제를 푸는 거다. 근데 규제를 푸는 게 보통 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군이 있고 또 환경부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그 중앙부처를 설득해서 법을 어떻게 국회를 설득해서 고쳐가면서 규제를 하나씩 풀어나갈 거냐. 그 규제가 풀려야 거기에 공장을 짓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의 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떤 법을 고쳐야 하는지는 아시죠? 성장 촉진 권역을 예.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 맞습니다. 말입니까?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야 당연히. 근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에 예. 지금 3개 권역이 있기 때문에 예. 그 3개 권역 외에 추가로 성장 촉진 권역을 해야 되고 예. 성장 촉진 권역은 예. 지금 경기도가 구상하기로는 예. 그 안에 이제 세금 감면을 하고 예. 또 이제 연구소를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예. 그동안 고통받고 안보 때문에 희생했고 했던 경기 북부 예. 주민분들이 예. 들으실 때는 그동안 규제 완화한다는 얘기는 너무나 많은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예. 체감이 잘 안 와닿아서요. 아니요, 그게요. 저는 좀 더 예. 과감하게 가야 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제가 왜냐하면 30초 좀 쓰겠습니다. 예. 네. 예. 예. 저도 30초 쓰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분 네. 7초가 남았기 때문에 예. 각각 30초씩 사용하시면 적절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성장 촉진 권역 규제 완화를 이야기했는데요. 수원병장이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지방선거든 말만 하고는 당선되고 나서는 도망가 버리는 정책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저는 22년째 정치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지키려고 그랬고요.
제가 규제 완화를 해봤다라는 거는 제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든 상수원 보호구역이든 직접 풀어봤습니다. 네. 그걸 압니다. 왜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네. 30초를 다 예. 쓰셨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예.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의회에서 수도권 정비 개입법을 통과하려고 하면 또 지난한 시간이 걸릴 것인 만큼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으로 풀 수 있는 것, 즉 수도권 정비 개입법 아래에서 지금 접경 지역의 7개, 6개, 김포까지 하면 7개죠. 그것을 아예 수도권 정비 개입법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법안 시행령 개정과 그거는 우리가 정부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는 북부의 중부, 서부, 동부 안에 첨단 테크노밸리를 저희가 유치해서 북부가 가장 희망하는 일자리를 확보하는데 저희가 더 과감하게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4분이 됐고요. 이제 두 분이 다 30초 찬스를 드시긴 했지만 김윤혜 후보께서는 원래 주도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굳이 그 사용하신 거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간주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상대를 굉장히 배려하시면서 토론하기 때문에 굳이 꼭 30초를 보장해달라를 3번씩 다 안 쓰시게 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자, 같은 형식입니다. 유승민 후보께 정책 토론 4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방금 하시던 말씀 이어하면요. 네네. 판교에 가면 테크노밸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테크노밸리 같은 거를 경기도 북부에 해달라.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기도 북부에 좋은 산업단지 해달라. 우리가 구미에 있던 LCD 공장이 파주에 처음 갈 때요. 처음 갈 때 이런 규제를 풀어가지고 겨우 가느라고 그때 정말 아주 예외적인 그런 조치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파주를 제외하고는 경기도 북부에 공장이라고 할 만한 공장이 잘 없습니다. 전부 다 난개발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성장 촉진 권역, 그게 수도권 정비 계획법 상으로 관리 권역하고 자연복지 권역하고 과밀 억제 권역,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경기도지사가 할 일은 일단 목표를 먼저 세우는 겁니다. 목표를 먼저 세우고 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라는 걸 이야기할 때 규제 안 풀고는 테크노밸리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는 지역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제가 LG 다른 질문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LCD 가는 건 시행령의 별표를 바꿨습니다. 예, 제가 네네. 다른 유리기판을 다른 질문을 하나 네. 드려보겠습니다. 기본 시리즈에 대해서 저는 제가 도지사가 되면 이재명 지사의 기본 시리즈는 전면 개혁을 할 생각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걸 할 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네.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청년들한테, 농민들한테 또 문화예술인들한테 지금 현금을 계속 지급해 왔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기본금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의 기본금융이라는 게 청년들한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까지. 그러면 거기에 생기는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자나 이런 건 이제 정부가 경기도가 지원해 준다. 이런 취지인데 이걸 모든 청년들한테 다 해주는 겁니다. 청년 기본소득도 만 24세가 되면 모든 청년들한테 다 해주느라고 지난 몇 년 동안 6,500억 원 가까운 돈을 이재명 지사가 썼습니다. 저는 이거는 뭐 우리 국민의힘이 주장뿐만 아니라 제가 평소에 주장해온 그 철학과 맞지 않고 제가 벌써 2년 전부터 이재명 지사하고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SNS에서 페이스북에서 뜨거운 논쟁을 했거든요. 네. 그 저는 잘해요. 이거를 청년 플러스 통장으로 바꾸고 싶어요. 예컨대 금융 같은 거는 청년 플러스 통장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청년은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그래도 겨우 학업이고 직업훈련도 못 받고 어떤 사람은 집에 돈 있으면 해외 연수도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청년들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청년 플러스 통장을 해서 월 직업훈련하는데 학원 가고 뭐 이렇게 직업훈련하는데 50만 원 또 생활비 100만 원 이걸 최대 한도로 해가지고 청년 플러스 통장을 만들어주자라는 걸 제가 지난 대선 때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 기본소득은 저는 이 가구의 소득에 따라서 차별화를 하되 청년 플러스 통장으로 최대한 흡수할 생각입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김은혜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이 이재명 지사의 기본 시리즈에 대해서 어떻게 보관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후보님이 더 잘 아시는 에스테르 디플로 MIT 교수가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인데요. 예, 뒷블록이었어요. 네, 이게 한국처럼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는 기본소득 같은 것보단 선별적 지원이 더 바람직하다 말씀했기 때문에 그 기조에는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소득 같은 게 워낙 그걸 핑계로 해서 오히려 임금 인하의 명분을 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오히려 기본소득 재원으로 토지보유세 올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식의 시간이 또 그래요? 낮춰서 예. 이제 향후에 있을 그 주도권 토론에 좀 미진한 답변이 있었다면 활용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두 후보께 그 전에 했던 것처럼 그 무제한 주도권 토론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약간의 시간이 좀 더 사용된 측면이 있어서 8분이 아니라 두 후보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7분씩 각각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은혜 후보께서 무제한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분인가요? 7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기본소득을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 대해서는 시장의 동력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시장의 동력? 시장의 동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의욕 저하가 되지 않도록 가는 부분이 필요한데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의 기본소득 이야기하셨지만 청년 기본소득이 얼마 정도 액수로 지급된 줄 아십니까?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1년에. 연 100만 원. 분기에 25만 원 정도요. 그게 어떤 형태로 지급되는지 아시는지요? 그게 지역화폐로 맞습니다. 지급이 됐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님과의 토론 늘 이렇게 즐겁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로 하다 보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이게 정말 청년 기본소득이 되냐고요. 그때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그냥 지역화폐니까 딴 데 나가서 쓰지도 못하고 불고기 한번 사 먹고 나가서 그냥 어디 가서 따뜻한 밥 한 번 먹으면 끝나는 거라 이게 정말 나의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도약을 도와주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소득이란 말은 하진 않겠지만 지역화폐로 그렇게 왜곡됐던 만큼 실질적으로 청년의 도약을 주어주기 위해서는 마중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중물이 뭡니까? 전 마중물은요. 기존에 100만 원이었지만 저는 300만 원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모든 청년에게? 아닙니다. 그래서 재원의 추가 확보가 필요 없습니다. 기존에는 만 24세 청년에게만 줬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1,750억 정도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500억에서 1,750억 사이였죠. 그렇게 하다 보면 아니 그럼 내가 새 출발을 24살 때나 하나? 맞습니다. 20대 초반에 할 수도 있고 30대에 들어가서 만학을 끝내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한 19세에서 34세 사이에 내가 부모로부터 좀 자립을 하고 싶은데 제대로 그게 학업이나 취업이나 그리고 앞으로 나의 노력으로 좀 더 내 역량을 발전시키고 싶을 때 저희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거는 필요할 수 있게 저희가 그러니까 공정 출발 지원금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회성으로 원타임으로 300만 원.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1년에 그러니까 뭐 월에 한 50만 정도를 적어도 이제 최소한도로 하면서요.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저는 월 50만 원요. 그렇죠. 그럼 600. 월 50만 원이라 월에 그러니까 땡겨 쓸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땡겨서 그러니까 50만 원까지 땡겨 수 있다. 19세부터 34세 청년들한테 모든 청년들한테 연 300만 원을 모든 청년이 아니라 19세에서 34세 사이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취업이나 그리고 학업을 뭐 중단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구직을 하는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요건이 인정되는 분들에게 저희가 이 같은 액수로 지원을 해드리는 것은 청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문화, 예술계 있는 분들까지 다 코로나에서 굉장히 심한 타격을 구체적으로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 액수와 관계되고 예산에 관계된 문제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19세부터 34세까지 계속 지급을 그 요건에 맞으면 계속 지급을 한다는 겁니까? 그 나이 연령대는? 그 나이 연령대에는 그 조건에 맞는 분에게 그러면 뭐 사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네. 그리고 중앙정부는 그런 걸 지원해 주지 않거든요. 이거는 순수하게 경기도가 부담해야 될 몫이거든요. 지난 토론 때도 대표님, 후보님께서 도지사가 갈 수 있는 가용 예산의 경우에는 한 뭐 3, 4조는 충분히 되지 않겠냐 말씀하시고 저는 1, 2조로 하고 이제 예상을 해서 한 2.5조에서 3조 정도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지가 도지사가 하고 싶은 제 같은 경우에 예컨대 뭐 저는 서울이 하고 있는 경기도민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임산부 교통비 100만 원 드리는 거 서울은 70만 원이에요. 그거는 걸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 드는 거는 어느 거를 우선순위를 둬야 될 거냐인데 지금 그 청년들한테 주는 걸 마중물이라고 그러셨죠. 19세에서 34세까지 300만 원씩 주는 그 마중물 예산이
우리 김 후보님한테는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은 겁니까? 그 1,750억 정도에서 예. 크게 엇나가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재명 지사의 이제 과거에 예. 발전적으로 계승할 부분을 말씀하셨을 때 예. 그때 저희가 이제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것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후보님이. 그런 거, 근데 예, 그런 건 해야 그건 된다고 이재명 했죠. 지사의 업적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남경필 지사 한 거. 남경필 지사가 예, 먼저 예. 한 거기 때문에 예. 이재명 지사의 계승 사업으로 그것이 올라가면 안 되고요. 아니요, 이재명 지사가 공공산후조리원 네네. 그거를 이제 여주에서 남경필 지사가 시작했고 네. 그걸 조금 확대를 한 거죠. 아닙니다. 예. 무상으로 하려다가 포천에서 좌절됐습니다. 예, 무상한 건 좌절됐어요. 저도 네네. 그건 아는데 그 뭐 네네. 지금 지금 그거를 갖고 제가 뭐 예, 원하자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네네. 뭐 또 주도권이니까 하시죠. 예, 그러면 하나 더 해야 될까요? 예. 조금 전에 북부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더 못 드렸는데요. 예. 그 불균형 지표에서 예. 워낙 돈의 총생산이라든지 예. 그리고 의료시설 그리고 공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북부 주민분들을 좀 만나 뵀더니 일자리 태부족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경기 북부의 동, 예. 서 그리고 이 중앙까지 저희가 연결되는 예. 이 테크노밸리, 예. 첨단 테크노밸리로 저는 오히려 예. 거듭 자유무역 예. 지구라고 불려도 될 정도로 예. 그래서 그 경제 특구적인 개념으로 갖고 접근하면 어떨까 거듭 생각했고요. 말씀드리지만 경제 특구를 하든 테크노밸리를 하든 지금 있는 규제 안 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네. 무슨 수로 풀 거냐 그게 이제 관건이고요. 근데 이제 예. 대표님, 그리고 후보님 말씀해 주시는 건 예.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행령만 고쳐되는 근데- 훨씬 현실적이고 근데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그거는 뭐라 그럴까요?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예. 82년부터 계속 이어왔던 그러고- 수도권 정비 개입법상에서 예. 적용되는 대상에서 저희가 낙후된 지역, 예. 특히 적경 지역에서 고통받는 그리고 그분들을 그걸 7개를 빼낸다면 시행령을 가지고 그건 시행령으로 가능하죠. 시행령을 가지고 대통령이 그걸 시행령은 대통령의 영역이거든요. 맞습니다. 시행령을 대통령 가지고 영역이니까요. 대통령이 그걸 잘못하면 바로 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령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다가 그 예외 조항을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그 시행령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으로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같이 모든 거를 법률로 근거를 가지고 행정으로 하는 나라에서 시행령 고치면 경기도 북부 지역이 발전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고 분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남북 분도. 분도가 나왔던 이유가 예. 바로 이분들이 그만큼 많은 고통을 치르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예. 또 많은 규제를 겹겹이 받고 있었기 예. 때문에 그분들이 나올 수밖에 네. 없었던 거였죠. 제가 개입을 좀 하겠습니다. 분도 얘기는 질문이 너무 막바지에 나와서 그래요? 답을 좀 충분히 하실 시간이 안 됐는데 나중에 좀 지금부터는 유승민 후보의 주도권 토론 7분이니까 네. 시간을 네네. 약간 배려해 주시면 또 답변 필요하시면 하시면 그래요. 되겠습니다. 마지막 첫 7분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경기 남북도 분도에 대한 입장은 네. 뭡니까? 제가- 다음 4년 동안 네. 나는 분도를 추진할 거다 아니다. 거기에 대한, 지난번에 후보님 입장. 유승민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네, 분도라고 하는 당장 거. 추진할 건 아니다. 예, 그분들의 예. 고통이 워낙 깊었지만 그 예. 고통의 원인을 처리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예. 저는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다른 이야기 좀 네. 해보겠습니다. 그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네네네.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재난지원금 주는데 아까 제가 기본소득에서 누누이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하는데 이재명 지사가 4년 동안 진짜 어렵고 힘든 서민층, 빈곤층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복지 예산은 줄여가면서 자기 전시성, 과시성 이런 프로젝트 하느라고 예산을 네. 많이 썼는데 네네. 재난지원금도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네네. 코로나가 이제 조금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겁니다만은 네네. 이 재난지원금 예산에 대해서도 이재명 지사는 중앙정부가 88%까지만 지급하라고 결정했을 때도 100% 지급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후보님, 이런 부분이 우리 입장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본선에 가서 굉장히 정말 신중하게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 받던 분들이 있죠. 청년 기본소득 24세 청년들 다 받죠. 문화예술 지금 준다고 약속 다 돼 있죠. 예산까지 잡혀 있죠. 농민 기본소득 이미 하고 있었죠. 그다음에 재난지원금도
이재명 지사가 몇 차에 걸쳐서 전도민 이 현금 살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지사에 나가면서 내가 도지사가 되면 전 도민에 대해서, 전 청년에 대해서, 전 농민에 대해서, 전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나가던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떤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이거를 개혁을 하겠다. 이걸 하려면 돈을 받던 분들한테 우리가 굉장히 좀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무슨 보관이 있으신지 한 말씀을 해보시죠. 기본 시리즈의 경우에 많은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물었습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혹시 보수당,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지원금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답변해 드린 게 있었습니다. 제 앞에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전통시장 상인분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힘든 분들에겐 더 두텁게 간다. 그게 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일괄적으로 살포하는 예. 그 현금성 복지에 대해서는 예. 저는 반대하는데요. 예. 신뢰를 하나만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하십시오. 경기도가 지난해 소상공인에게 직접 그 지원한 예산이 2,678억 정도인데요. 거기서 이 중에 78%가 아까 해주셨던 배달 특급, 그리고 지역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129억, 그리고 1,900억 정도 들어갔죠. 그러니까 오히려 소상공인 자영업자나 전통시장 분들에게는 특히 전통시장 분들은 접근권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마련해 드리고 관광 명소가 되도록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게 훨씬 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다른 질문을 네. 좀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어르신들 관련된 오늘 저는 이제 경기도 대한노인의 경기도 연합회에도 갔다 오고요. 또 경기도민회에도 갔다 오고 이랬습니다만 네네네. 이 경기도의 고령화 문제, 어르신들 문제 그걸 위해서 저는 공공 실버타운을 하자. 실버타운이라는 게 우리 그 의원님 지역구인 경기도 분당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이제 정말 럭저리한 그런 실버타운이 저도 가봤거든요. 보니까 거기 보증금하고 월세가 이거는 뭐 대한민국의 어지간한 어르신들은 도저히 감당 못할 수준의 그런 좋은 실버타운이더라고요. 근데 다른 그런데 못 가는 어르신들은 노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 노후가 있고 이제 병원에 이제 가야 될 그런 노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건강하실 때 이 갈 수 있는 그것도 그런 월세 200만 원, 300만 원 내고 보증금이 뭐 2억, 3억 되고 이런 실버타운 말고 하는 공공 실버타운을 저는 경기도 곳곳에 하고 싶다. 이거는 이재명 지사가 기본주택 하겠다는 거 그런 예산을 줄여서 오히려 이쪽으로 돌리고 싶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타운에 대해서 제가 공약을 했는데 우리 김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 예. 네. 그냥 그리고 오늘 예. 그 발표하신 거를 봤고요. 예. 그리고 구절구절 제가 하고 싶었던 거랑 너무 비슷해서 예,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예. 말씀하신 게 또 예. 후보님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하고 예. 근데 하나는 이거를 조금 더 예. 추가해 주셨으면 어떨까라고 예.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연로하신 어르신들한테는 또 하나 이게 병약해지고 또 자식들이 이제 함께 있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에 특히 이제 치매 같은 것도 너무 어려우시고 치매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예, 다른 문제죠. 근데 저는 노인 어르신 대책을 하나 물어보시길래 예. 치매는 조기 진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기 진단이 있어야 자식들로부터도 좀 죄책감을 자식들이 덜 할 텐데 그래서 근데 이때까지는 시군에 하나씩만 보건소별로 이 치매 진단 센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예. 치매 안심센터라고 불리는데 예. 저는 이거를 이양할 거면 저희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이 치매 안심센터, 즉 치매 조기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치매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치매는 그냥 진료를 조기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 좋은 치매약이 많이 나왔으니까 어르신들한테. 근데 진단을 조기에 받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치매 어르신들. 이미 병이 진행되고 있는 치매 어르신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너무나 큰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31개 시군에 치매를 진단하는 병원뿐만이 아니라 치매 안심 마을이라는 거를 저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 같은 데 가보면 국가가 도움을 줘서 치매 환자들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그분들이 최소한 인간으로서 어떤 품격을 유지하면서 사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선진국들이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경기도가 앞으로 노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치매 안심타운 같은 걸 해가지고 경기도가 거기에 진짜 훈련된 전문가들이 치매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7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빠르게 달려왔는데 지금까지 두 후보께 드린 주도권 토론 시간은 이제 다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저희 사회자가 준비한 두 후보께 드리는 공통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오늘 대단히 정책 중심적인 토론이 이어져 왔는데 금요일 날 경선 결과 나오기 전에 수요일, 목요일 이제 여론조사도 있고 당원 투표도 있는데요. 이런 점이 궁금할 것 같아 정보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이번에는 이제 유승민 후보께서 먼저 90초 답변을 해주시고 이어가면 되겠는데요. 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는 걸 전제로 할 때 이후에 앞으로의 나의 정치적 역정과 계획은 이런 것이다. 또 큰 그림의 정치인으로서의 포부와 플랜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23년째 정치를 해왔습니다. 제 양심에 따라 한 번도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고 바르게 해왔습니다. 여야 정치인 누구보다도 정책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제가 왜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했느냐. 첫째, 어려워서 출마를 했습니다. 이기려고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유럽의 어지간한 나라 사이즈입니다. 여기에 경제와 안보, 제가 정치를 하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능력을 키워왔던 게 경제와 안보입니다. 경제와 안보는 나라의 두 기둥입니다. 저는 경기도지사가 되면 아무 다른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4년 동안 제가 경기도민들을 얼마나 더 행복하게, 더 잘 살게 만들어 드리느냐, 저는 오로지 그거밖에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두 말씀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은 노른자고 경기도는 흰자다. 서울에 출퇴근하느라 내 청춘 다 보냈다라는 이런 정말 아픈 이런 말씀 안 나올 수 있도록 저는 주택, 교통, 일자리, 복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보육, 돌봄, 여기에서 정말 획기적인 개혁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두 번의 대선을 통해서 그런 분야에 누구보다도 정책적으로 잘 준비되어 왔고 오로지 경기도정에만 전념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같은 질문입니다. 90초입니다. 저는 제 삶을 돌아보건대 때로는 분화비 같은 삶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기자였을 때도 사고가 터지면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해결책을 찾았으니까 말이죠. 상품백화점에서도 지하에서 제가 이것이 500명 이상 돌아가신 게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었다는 단서를 확보를 했고, 청와대에 가서도 국정 운영 전반을 아우르면서, 그리고 기업에 가서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지 고민했던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조정 능력과 조율 능력 마찬가지로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왜 경기도 선거에 나왔느냐? 경기도지사. 그것은 제가 경기도민이자 그동안에 경기도민으로부터 무엇이 문제이고 누구를 찾아야 해결할 수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타협점을 도출해야지 고민했던 소산이기 때문입니다. 정권교체가 끝나지 않았다. 경기도에서 그 미완의 정권교체를 완성하라는 그런 요청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대장동을 포함해서 공정과 상식, 기본을 회복하는 그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어쩌면 내일을,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는 불확실한 오늘을 바꾸는 그 노력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치라고 생각하고요. 젊고 혁신적인, 역동적인 그런 경기도지사로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고 참신한 경기도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많이 달려왔습니다. 어느덧 오늘 토론회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자, 유승민 후보부터 시작일 텐데 마무리 발언을 좀 1분 예정했던 걸 45초로 좀 줄여서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틀 후에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사이에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그걸 합산해서 이제 우리 후보를 정합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일할 기회를, 나라를 위해서 또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꼭 갖고 싶습니다. 제가 경기도지사가 되면 정말 역대 어느 도지사보다도 깨끗하고 바르게, 그리고 여러분의 고통받는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런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이재명 시대 4년 깔끔하게 청소해내고 이제 미래만 바라보는 그런 도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당원 여러분, 이기는 카드는 유승민 뿐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은혜 후보 45초입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경기도민이 대한민국에 기여한 만큼 그 정당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사는 우리 경기도민의 출근길 교통이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도권이란 이유로 지금처럼 규제에 묶여 있으면 더 이상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교통, 주거, 산업 모든 것을 인프라 개선해서 미래로 가는 길을 닦고자 합니다. 미래로 만드는 것은 젊은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저 김은혜가 그 젊음으로 보답해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의 철의 여인이 되고 싶다 말씀드렸습니다. 낡은 기득권을 타파해서요, 미래를 되찾아드리고 경기도민 품에 안겨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두 후보 어느 후보의 정책에 또 정책을 설명하는 방식에 더 호응하시고 공감하셨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이제 수요일, 목요일 당원투표 여론조사가 있고 금요일이면 경선 결과가 나올 텐데요. 오늘 토론이 그 판단에 좋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토론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후보님도 오늘 많이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